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스타그램. 의뢰인의 걱정을 대신해주는 걱정이며 법무법인 산하의 장민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법률 진의 산하 현주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여러분의 바깥사탕 법무법인 산하 이병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법스타그램은 저희 법무법인 산하가 제작진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가을을 맞이해서 특집 방송으로 뉴페이스를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야. 네, 다들 보시면은 그 자기소개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우리 이병하 변호사님 어떤 의미로 지으셨을까요? 네, 저도 이 바깥사탕 생각하느라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각종 물건부터 이런저런 사탕까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 바깥사탕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바깥사탕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바깥사탕의 시원한 느낌을 여러분께도 전달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바깥사탕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런 뜻이 있었군요. 일단 우리 현지원 변호사님은 굉장히 익숙한 자기소개를 가져오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사실 이거는 장민수 변호사님께서 먼저 생각을 하셨던 건데요. 장민수 변호사님께서 알라딘을 보고 법률 요정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요정이 좀 부담스러우셨는지 이제 걱정인형 쪽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차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요정은 좀 무서워서 진의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법률 진의입니다. 네, 제가 요정 비주얼은 아니어서 포기했더니 이제 넬르 거를 가져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광고 중에 그 메리땡 화재라고 그래서 걱정 인형들이 나와서 그 이제 광고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걱정 인형의 의미가 이제 그런 고객들의 걱정을 대신해 준다는 의미여서 그걸 보면서 저도 의뢰인들의 걱정을 대신해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걱정 인형이라고 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다소 가볍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 두 변호사님들께서는 굉장히 심혈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정을 노리시느냐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출연진과 함께하는 법스타그램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핫스타그램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지금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말 요즘 참 많이 실감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발견되었다는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가을 특집 핫스타그램에서는 비밀은 없다라는 테마로 두 번에 걸쳐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대한민국 미제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사건 굉장히 말이 많은데 두 분 변호사님은 이 사건 알고 계신가요? 네, 저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때문에 그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인데요. 1986년 9월 15일부터 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10여 명의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아주 끔찍하고 미스터리한 사건이었죠. 30년 가까이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있던 이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경찰은 주요 미제 사건들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 증거물을 분석하던 중 7월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 DNA를 채취하게 되어서 이를 국립과학수사원에 보내 이 사건이 전말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통보받은 범인은 사실 이미 구치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모 씨였습니다. 이모 씨는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부산교도소에서 24년간 복역 중인 인물이었죠. 현재 이모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프로파일러들을 배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아쉬운 거는 예전에도 이모 씨가 용의선상에 올랐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조사도 여러 번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번 혐의 선상에서 피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씨의 혈액형은 O형인데 당시 수사 결과에서 혈흔, 보말 등에 있었던 혈액형은 B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B형을 제외한 다른 혈액형을 수사 선상에서 배제하면서 이 씨가 수사 선상에서 배제가 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모 씨가 진정으로 화성 연쇄살인범의 진범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범행이 91년도 4월 3일이었는데요.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현재는 소위 이른바 태완이법 때문에 살인죄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된 상황이지만 해당 법이 2008년도 8월 1일자부터 시행이 돼서 이번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명 태완이법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로 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법입니다. 당시 괴한으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한 6살 김태환 군이 사망했는데요.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결국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태안이법이 시행되어서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사건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서 처벌할 수 없고 어떤 사건들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미제 사건들 자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화에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들을 다룬 걸 한번 보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2003년도에 개방된 봉준호 감독의 영화죠. 살인의 추억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인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86년도 9월 15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한 목초지에서 하의가 벗겨지고 목이 졸린 71세 노인의 시신이 발견되면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후 10건의 살인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경찰은 연인원 200만 명에 넘는 수사 인력을 투입을 하였고 2만 명이 넘는 용의자와 참고인을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범을 밝혀내지 못한 사건입니다. 네, 2007년 개봉한 근원 목소리도 미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뉴스 앵커 한경배의 9살 아들 상우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1억 원을 요구하는 유괴범의 피말리는 협박 전화가 시작됩니다. 범인의 유일한 단서는 교양있는 말투로 소름 끼치게 냉정한 근원 목소리로 범인을 추적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모티브는 이영호 유괴 살인 사건으로 1991년 1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살던 당시 9살 이영호 군이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유괴돼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2006년 1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었죠. 다음은 아이들이라는 영화입니다. 1991년 3월 26일 대구에서 도롱뇽 알을 잡겠다면서 집을 나선 5명의 초등학생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개구리 소년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인데요. 영화는 이 사건을 둘러싼 어른들의 모습을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11년 6개월 만에 내구의 유골과 5개의 신발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좀 더 탄력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의학자들은 이 소년들이 타살된 것이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미제 사건들이 아직 남아있죠. 2008년 이후부터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미제 사건 전담반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네,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사건들 중 범인을 잡은 사건들도 있죠. 네, 저는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이른바 이태원 살인 사건입니다. 2009년도에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죠. 이 사건은 97년도에 이태원에 있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당시 용의자는 외국인이었던 패터슨과 에드워드리 두 사람이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이 분명한 상황에서 서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상대방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유족들이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건 결국 에드워드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죠. 네. 패터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아서 에드워드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에드워드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패터슨 역시 복역 중에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죠. 참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참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네, 가장 영화 같은 부분은 2016년 결국 패터슨이 실제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패터슨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요. 범행 당시 패터슨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최고형인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16년 만에 이게 진실이 밝혀진 거네요. 저도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영화 재심 이야기입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으로 더 유명한 이야기죠. 살인의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주인공이 다시 한번 진실을 찾기 위해서 싸우는 내용인데 실제로도 누명을 벗었죠? 네, 맞습니다. 재심의 무죄 판결과 진범의 뒤늦은 체포로 무려 18년 만에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억울한 옥살이를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지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또 한번 놀란 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배우러 온다는데요.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가 이렇게까지 발전했나 싶네요.
네, 30년도 더 지난 사건이 살인의 추억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밝혀낸 바와 같이 다른 사건들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학 수사의 진전으로 자칫 연구 미제로 묻힐 뻔한 사건들이 진범이 밝혀지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2005년도에 강릉 70대 노파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연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지만 용의자가 남긴 1cm 남짓의 쪽지문 때문에 결국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지문 전체도 아니고 일부에도 불구하고 과학 수사의 발전으로 진범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다음으로는 98년도 서울 노원구 강도살인 사건입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피해자의 시신에서 발견된 DNA와 현금 인출 시에 CCTV 사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용의자를 색출을 했는데요. 결국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재수사 끝에 범인의 당시 나이를 20대로 추정을 하고 당시 유사수법을 한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피의자들의 용의자들을 추려 나갔고요. 이들의 얼굴과 CCTV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용의자를 결국 검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사례들을 중심으로 연구 미제 사건들을 알아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태완이 법처럼 일부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소시효를 영구히 다 없애버려서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야 된다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언제까지 정말 그 범인들을 처벌의 그런 위험성에 노출시킬 수는 없다라고들 지금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악범, 흉악범들의 공소시효 완전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병헌 변호사님. 네, 그래서 사실 생각만으로 하면 공소시효라는 게 왜 있나 싶기도 하죠, 사실은. 예, 살인죄뿐만 아니라 단순 뭐 폭행이나 상해 이런 것도 뭐 시간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좀 일반인분들의 법 감정으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공소시효가 없이 무제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결국 최근의 범죄에 대해서 좀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 사건에 매달리게 될 수도 있고요. 그 한정된 수사기관의 인력상 좀 그런 면에서 공소시효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태완이법이 제정된 것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공소시효라는 게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현재는 너무 개인의 형벌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사적 복수를 금지하고 개인의 형벌권을 국가가 대신 처벌해주겠다고 하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더 이상 시간이 지났으니 너의 슬픔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공소시효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살인죄의 경우만이라도 현재 태완이법이 제정된 것이 굉장히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하고,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앞으로 차차 좀 폐지되어 나가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내부에서도 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최근에 이제 판결들을 많이 보면은 국민들께서 그런 걸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이 흉악범죄인데 왜 사형이 처하지 않냐, 혹은 왜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서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서 국민의 법감정과 우리 법조 실무가 많이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에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법이 개정되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거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수사권이 이제 어떤 특정한 행정력이 한 가지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다, 이런 것을 이유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럼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국가가 개인의 복수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저는 정말로 아주 큰 의문이 있습니다. 네, 현지현 변호사님한테 잘못하면 안 되겠네요. 상당히 우리 적극적이시네요. 이병헌 선생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그러신가요? 바뀌었는데. 예. 견해를 바꾸신 건가요? 원래 견해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흉악범은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네. 아무튼 저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처벌을 원하시는 변호사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에서도 여태까지 연구 미제 사건 남아있는 게 꽤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중에서 하나가 블랙 달리아라는 영화로 개봉된 1947년 사건인데요. 이는 어떤 배우 지망생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당시 그
그 살인의 태양이 몹시 잔인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뭐 입꼬리까지 찢어져 있다든지 하반신이 완전히 없다든지 피 한 방울 없이 장기가 적출되어 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어서 이 사건이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25위 안에 잔혹범죄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2002년 개봉했던 영화 프롬 헬은 영국의 희대살인마 잭 더 리퍼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잭 더 리퍼는 영국 런던의 율락가 화이트채플에서 1888년 9월 말부터 한 달 동안 매춘부 5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놓고 경찰에 예고장을 보내는 등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문제는 당시 과학수사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여서 유태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편견까지 개입돼서 수사에 많은 혼선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복부에서 아주 장기를 적출해내는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유명했는데요. 이 때문에 해부학적 지식을 가진 의사나 아주 고소득층이 용의자로 지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1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용의자를 찾지 못하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금미제 사건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용의자인 이모 씨가 발견되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모 씨는 이 사건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의 위안이 되는데요. 앞으로 과학 수사가 진전됨에 따라서 진범들이 더 밝혀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진범들이 꼭 밝혀져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와 그 유족들께서 그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핫스타그램이었습니다.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톡스타그램 시간입니다. 법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내주신 사연 먼저 볼까요? 대학교 입학 후 용돈을 벌기 위해 고등학생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고등학생 2학년 여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과외를 해주다 서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어요. 근데 둘 사이를 여자친구 어머니께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장 나가! 아니 아이 공부를 가르치라고 돈을 줬더니 우리 딸을 꼬셔?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아름이 저 건전하게 연애할 테니까 교제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아름이 공부도 제가 책임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뭐 건전한 교재? 좋은 대학? 어린아이 데리고 뭐하는 짓이야? 당신 아니어도 실력 좋은 과외 선생님 많아. 다신 찾아오지 말고 나가! 엄마 왜 이래? 내가 성진이 오빠 더 좋아한다고. 시끄러워. 너는 당분간 집이랑 학원만 다녀. 그 외에는 밖에도 못 나갈 줄 알아. 핸드폰도 압수야. 네, 정말 서로가 좋아하는 사이였지만 대학생과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아름이와는 연락도 닿지 않고 그렇게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름이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너 지금 아름이랑 같이 있지? 아름이 어딨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름이가 이틀 전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돼. 너랑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미성년자 강간범으로 내가 고소할 거야. 저 정말 그 이후로 한 번도 아름이랑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어요. 저도 아름이 한번 찾아볼게요. 네, 다행히 아름이 친구를 통해 아름이가 며칠 뒤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아름이의 어머니 협박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불법 과외와 강간범으로 고소한다며 자꾸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님이 정말 고소할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과외를 하면서 공부를 배운 게 아니라 사랑을 이렇게 배운 것 같네요. 그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연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집을 나가라든지 뭐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하네요. 뭐 좀 더 좋게 뭐 한번 만나보라든지 감정이입을 해보니 좋게가 안 되네. 예, 이렇게 타이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일단은 다행히 집으로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네, 두 분의 혼신의 메소드 연기 덕분에 이 상황이 정말 실감나게 몰입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고등학생인데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섰겠죠. 저희 사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그럼 법적으로 이 사안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과외인데요. 여자친구 어머님이 하시는 협박 중에 하나가 불법 과외인데 실제로 대학생들 과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들 과외 한 번씩 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사실 과외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친구들이 많이 하긴 했었는데 저는 경험이 딱히 없네요. 그래요? 저도 동생 이제 무료로 가르쳐준 정도만 해봤는데 장미수 변호사님께서 왠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아 보이시는데 이게 다 네. 불법 과외면 저는 다들 근데 과외 안 해주셨어요 진짜로요? 네. 저는 사실 과외 많이 해봤습니다. 되게 불안해지네요, 왠지. 근데 그 모든 과외가 다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불법 과외와 합법 과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이병헌 박사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개인 과외를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과외들이 전부 다 불법은 아닙니다. 만약 불법이었다면 이제 장민수 변호사님이 여기 계실 수 없었겠죠. 예. 자, 기본적으로 이제 불법은 아닌데요. 이와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로 간단히 말하면 학원법이라고 합니다. 학원법에 따르면 사례와 같이 개인 과외 교습을 하는 사람을 개인 과외 교습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과외 교습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그 인적 사항, 교습 과목, 교습 장소, 교습비 같은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 과외 교습자가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교습비와 관련하여서는 교육감이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습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교습자의 신고를 필요로 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교습비의 조정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이나 이대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어머님께서 이제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뭐 불법 과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사례 내용만 봐서는 딱히 불법 과외 소지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의 괘씸죄는 아주 단단히 걸린 것 같긴 하네요. 네, 개인 과외 교습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는 말에 제가 참 많이 위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 시절 저희한테 과외를 통해서 저희 대학 시절에 정말 기묘한 자금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불법 고액 과외를 정말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정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화가 난 건 이해를 하지만은 그 이후에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뭐 욕설이나 협박 등을 해오는 이런 행동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머니께서는 고소할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고소할 것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고소할 것이라는 말 자체가 실질적으로 고소나 뭐 민사소송 등이 가능할 경우에 판례는 해당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범죄나 소송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고소할 것이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경우에는 협박이 성립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담 주신 분 이번 일이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사안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여자친구가 미성년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상담 주신 분 대학생인데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겠죠. 장 변호사님 하신 건 저는 아니시고요. 그런 전혀 없는데요. 근데 저도 뭐 이렇게 저 대학생 시절에도 뭐 건너 그런 친구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그 성인인 대학생과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간의 교제가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이병헌 의원님? 상당히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일단 사실 앞서 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고등학생인 이제 여자분과 대학생인 남자분이 교제를 하는 것 자체는 뭐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도의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이제 아직 잘 모르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이렇게 서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네. 말하면서도 조심스럽네요. 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만 지금 주저주저 하시면서 말씀을 고르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변호사님이 아주 그냥 돌직구를 한번 알려주세요. 여기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지금 뭐 원하는 돌직구는 보통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걸 보통 돌직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현행 법제 하에서 미성년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이 되고 동의 하에 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13세에서 16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을 하거나 추행을 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16세도 물론 넘었고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것도 아니므로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서로 성숙하고 좀 뭘 잘 알 나이가 된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상담 주신 분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저희 법무법인 산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불법 과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학생이 개인 과외 교습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와의 교제 부분에 대해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에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법률적으로 처벌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만나라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성년이 돼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준 뒤에 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약 법률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 선아 변호사님들이 방송을 통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제 사건과 관련된 얘기부터 여러분들의 이야기까지 함께한 법스타그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산하의 장민수. 이병아. 현주원 변호사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스타그램.